저희 선생님, 이지한 선생님, 이제 천천히 시작을 할까요? 예. 네. 예, 안녕하세요. 예, 동아연구소 초청 강연에 오신 여러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환영하고요. 바쁘신데 이렇게 와주셔서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저희 아산정책연구원의 이재현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동남아 국제 관계를 저도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 우리나라의 대동남아 외교, 그리고 대아세안 외교 정책, 그리고 이론을 이렇게 앞장서서 이끌어주시는 선생님이십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저한테는 또 개인적으로 이제 아세안 학을 하는 그런 후배들한테는 또 든든한 그런 선배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동아연구소에 와주셔서 정말 영광이고 감사드리고요. 간단히 양력을 소개해 드리자면, 지금 현재 외교부 정책자문위원으로 계시고요. 그리고 대통령 직속 신남방 정책특별위원회 자문위원을 겸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호주의 머독 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를 받으시고, 한국 동남아 연구소 국립외교원 등을 거쳐서 지금 아산정책연구원에 계십니다. 주요 연구 분야는 동남아 정치, 아세안, 동아시아 지역 협력 등입니다. 오늘은 미중 경쟁 시대를 살아가는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생존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겠습니다. 토크 이후에는 질의응답 시간이 마련되어 있고요. 그래서 오늘 와주신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이크를 켜고 나중에 질의응답 시간 때 말씀해 주셔도 되고, 그냥 댓글창에 질문 남겨주시면 제가 대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더 이상 지체하지 않고 이재현 선생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방금 소개받은 이재현입니다. 근데 제 소개가 너무 거창해가지고 한아세안 관계 관련된 것들 이런 거를 이끌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끄는 사람은 아니고요. 제가 사실 초청 강연이라는 것도 좀 부담스러운 그러냐면 제가 초청 강연을 할 만큼 무슨 학문적인 업적이나 그런 것들을 만들어 놓은 사람도 아니고 그냥 그리고 강연을 할 때는 저는 그냥 동남아 관련된 이야기꾼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저런 동남아 관련된 이야기꾼이 있구나. 저 사람은 저렇게 세상 돌아가는 걸 보고 있구나, 구경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으로 편하게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저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화면 공유를 좀 먼저 하겠습니다. 이게 제대로 공유가 되었나요? 네, 잘 예,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야기해 주신 대로 미중 경쟁 시대를 살아가는 동남아의 생존 전략이라고 큰 제목은 붙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미국하고 중국의 동남아에 대한 접근이라는 거를 역사적인 것부터 시작해 가지고 지금 현재는 이 친구들이 무엇을 하고 있나 동남아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 좀 하고, 혹시 어쨌든 약소국이라고 우리가 흔히 표현하는 국가들의 모임인 아세안은 이런 미중 경쟁, 과거에는 미소 경쟁이라는 강대국 경쟁의 틈바구니 속에서 어떻게 살아왔나라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크게 두 파트로 나뉘고, 그다음에 과거 역사에 관한 거는 좀 짧게 이야기를 하고,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조금 더 시간을 쓰겠습니다. 그거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한 두 가지 정도 이야기를 좀 하고 시작을 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제가 다루고 있는 거는 한아세안 관계도 다루고 있고 한국의 대아세안 정책도 이야기하고 있고, 그다음에 요즘은 워낙 미중이 지역에서 전략 경쟁을 벌이고 있고 그거에 따라서 지역의 국제 관계라는 것이 많이 설명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어쩔 수 없이 저도 미중 관계 속에서 동남아시아에 대해서 보고 있는데, 이거를 보면은 한국은 어쨌든 주변 4강하고 한반도 외교라는 문제에 되게 많이 모든 외교적인 자원과 에너지가 엄청나게 많이 투입되고 있어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학문 분야에서 그러니까 국제관계를 바라보는 한국 사람들도 강대국 위주로 시선이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을 하는 사람들은 본인이 미국인 것처럼, 중국을 하는 사람들은 또 본인이 중국인 것처럼 생각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고, 그러다 보면 한 가지 나타나는 게 뭐냐면은 한국을 포함해서 지역의 중소국가들, 대표적으로 동남아 같은 국가들은 그냥 강대국의 움직임에 따라서 수동적으로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는 존재로 생각을 하기가 되게 쉬워요.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정책 결정의 자율성이라든지 독자적인 전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무시하고 그냥 미국, 중국이라는 강대국 변수로 모든 걸 다 설명을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설명을 하면은 편하겠지만은 제대로 된 모습을 보지는 못한다. 동남아 국가들도 한국도 뭐 지역의 다른 작은 국가들도 서남아 국가들도 자기 나름대로 그거에 대해서 반응하고 살 길을 찾아가고 하는 그런 다이내믹스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 부분을 무시하고 보면 안 된다라는 거 한 가지하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지금 미중 경쟁이라는 거 맥락 속에 아세안을 집어넣고 보는데 거기에서 되게 재미있는, 그러니까 미국이나 중국 같은 강대국들이 착각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미국은 우리가 이렇게 좋은 인도 퍼시픽이라는 정책을 가지고 있는데, 그리고 우리 민주주의, 다자주의, 그 자유무역 이런 좋은 이야기들을 하는데, 인권 이런 이야기들 하는데 왜 너네들은 우리가 이렇게 좋은 아젠다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 입장을 지지하지 않는가? 라는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해요. 중국도 마찬가지로 동남아나 한국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겠죠. 근데 어, 그 지역에 있는 동남아나 한국이나 이런 국가들이 강대국의 그런 정책에 찬성을 하고 그것과 가지 못하는 전적인 책임은 그 정책을 이야기하는 미국이나 중국에게 있다. 그러니까 그들이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통해서 지역에 있는 국가들을 설득하지 못하면은 아무리 좋은 외교 정책을 가지고 있어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거죠. 한국이 아세안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선의를 가지고 아세안과 잘 지내고 싶은데 왜 아세안 너네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는 곤란하다라는 거죠. 아세안 국가들한테 우리가 가진 입장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면 그거는 정책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투정일 뿐이다. 미국이, 중국이 동남아시아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전략이나 정책들도 동남아 국가들을 설득시키지 못하면은 수정일 뿐이지 왜 우리가 이렇게 좋은 걸 가지고 있는데 너희들은 우리 말귀를 못 알아듣고 우리를 따라오지 않니? 라고 하는 거는 문제가 있다. 라는 이야기를 먼저 두 가지를 하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제 먼저 이야기할 부분은 앞에 미중이라는 파트 중에서 첫 번째 중국과 동남아시아의 관계에 대해서 조금 짧게 역사적인 이야기들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 제가 먼저 지도를 좀 집어넣습니다. 저는 수업 시간에 지도를 되게 많이 쓰는데, 많이 쓰는 이유는 도대체 우리가 중국은 어디 있고 동남아 국가들은 어디쯤에 있는지는 머릿속에 그려지는데 실제로 지도에서 놓고 보면 중국에서 정책 결정을 하는 사람들이 동남아를 바라볼 때 이런 지도를 놓고 보면은 이렇게 보이겠구나. 동남아가 어디쯤에 위치하고 있고 어떻게 자기네들이랑 연결돼 있고 어떤 길로 지나가고 있고 누구랑 국경을 맞대고 있고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됐거든요. 생각하게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그 국제관계를 볼 때는 지정학도, 지경학도, 지리적인 그 분야에서도 지도를 놓고 그들이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보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다 아시겠지만은 참고적으로 한번 보시라고, 중국이 동남아를 바라볼 때는 이렇게 생긴 지도를 놓고 여기에 있는 동남아 국가들을 바라보겠구나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거로 좀 돌아와서 동남아하고 중국하고는 냉전기에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었는가? 되게 오랜 시간 동안 1949년에 중국이 공산화된 이후에 1980년대까지 대략 중국과 동남아 관계는 많은 경우에 대단히 불편했죠. 그리고 여기서 제가 동남아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은 주로 이제 아세안 5 국가들, 아세안을 먼저 67년에 만들었던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필리핀, 인도네시아, 그리고 태국, 이 나라들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 나라들 입장에서는 중국이라는 나라는 절대적으로 안보 위협이라는 관점으로 해석이 되었습니다.
중국에서 동남아 지역에 공산주의를 수출하려는 의도로 숨기지 않았고 개별 국가 안에도 자기네 자생적인 공산주의가 있는 상황에서 동남아 국가들은 여기에 대해서 위협을 되게 많이 느꼈고 특히 몇몇 국가에서는 자국에 있는 화교들이 중국으로부터 공산주의가 유입되는 통로가 될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또 위협을 느꼈죠. 뭐 다 지나간 이야기니까는 거기까지만 해놓고 그러다가 1980년대 와서 중국의 대동남아 접근은 크게 변화를 겪습니다. 1978년, 더 멀게는 1969년, 71년 사이에 미중 관계 개선이라는 거, 그 다음에 1978년에 중국의 개혁개방이라는 거를 타고 중국이 국제 무대로 나오기 시작하는 시점이 1980년대 들어서고 생각해 보시면 1945년부터 1980년대까지 한 30년 동안 새로운 공산주의 국가를 만들어서 그 안에 웅크리고 있던 중국이라는 나라가 국제 무대로 나오는 데는 대단히 많은 준비를 필요로 했을 거예요. 자기네들이 전혀 모르는 질서, 새로운 환경에 적응을 해야 됐고 그런 의미에서 중국은 준비를 필요로 했고 그 준비를 하는 가장 좋은 지점은 동남아시아다라는 거죠. 국경을 맞대고 있고 가장 가깝고 그다음에 동남아 국가들은 자기네들끼리 뭐 다자 협력을 한다고 하고 이런 상황에서 중국은 동남아를 발판으로 해서 국제 관계를 배워가는 과정에 있었다. 플러스 중국이 78년 개혁개방 이후에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반드시 주변부의 안정이라는 것들이 필요했고 그런 점에 있어서도 국경을 맞대고 있는 동남아 국가들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맥락이 있습니다. 이건 뭐 다 지나간 옛날 얘기고 1990년대 들어서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인터랙션이라는 게 시작이 됩니다. 80년대 동남아 방면에서 기회를 보던 중국은 1990년대에 본격적으로 다자 제도라는 것들을 통해서 동남아시아 국가들에 접근을 하게 되죠.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1990년대 넘어오면서 냉전이 끝나고 미국이라는 세력이 빠져나가고 소련이라는 세력이 붕괴되고 그다음에 중국은 아직 성장하지 않았고 결국 그게 남겨놓는 것은 뭐냐면은 동아시아 혹은 더 적게는 동남아시아 지역에 힘의 공백이 생겼다라는 거죠. 그래서 동남아 국가들은 이 힘의 공백을 자기네끼리 다자 제도를 만들고 아세안 중심의 다자 제도를 만들어서 해결하려고 했고 그 대표적인 게 1994년에 만들어진 아세안 주도로 만들어진 ARF 같은 형식들이죠. 네, 이런 다자 협력들이 있는데 중국이 여기에 적극적으로 동조를 하면서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거리를 좁혀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줄여서 이야기하면 중국이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서 본격적으로 뛰어든 시점이고 그 뒤에는 이제 막 경제적으로 돈도 갖다 쏟아붓고 투자도 하고 인프라도 건설해주고 하는 노력들을 하게 되는데 이 1990년이라는 시점이 대단히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은 1990년을 넘어가면서 중국은 동남아시아에 본격적으로 인게이지를 시작했고 1990년을 넘어가면서 미국은 동남아시아에서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미국은 90년대부터 2010년 오바마 행정부의 피벗 정책이 나오기까지 동남아에서 20년 동안 빠져 있었어요, 사실상. 그리고 그 20년이라는 시기는 중국이 동남아에 접근해서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서 대단히 많은 노력을 하던 시기고 상당히 많은 자원을 쏟아부은 시기입니다. 근데 결국 그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중국의 이런 20년의 노력이라는 것이 그닥 성공적이진 않았다라는 평가를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싶어요. 이렇게 90년대에 중국이 본격적으로 접근해서 신뢰 구축 노력을 하려고 했고 그 사이에 중국 경제는 더 커졌고 2000년대로 넘어가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중국은 동남아시아의 지경학적인 접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돈을 들고 동남아시아를 찾아오기 시작한 거죠. 이때쯤 해서 동남아시아도 중국을 경제적인 기회로 보기는 했는데 마냥 기회로 보기도 어려운 것이 중국이라는 엄청나게 큰 경제, 사이즈 측면에서 엄청나게 큰 경제랑 동남아시아의 작은 경제들이랑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될까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기회 같기는 한데 우리가 자칫 중국의 경제적 영향권 하에 떨어지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도 동시에 있었던 거고 그래서 중국이 아세안과 FTA를 맺을 때
동남아 국가들의 우려를 덜기 위해서 중국은 먼저 문을 열어버립니다. 얼리 하베스트 프로그램, 농산물 분야에서 대폭 개방을 먼저 해서 아세안을 끌어들이고 FTA를 맺게 되죠. 이게 지경학적 접근의 단계라면은 그 뒤에 나오는 이야기는 대략 한 2005년 정도부터 제가 여기서 나눠놓은 시점은 좀 대략 시점입니다. 그냥 보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2005년 이후부터는 중국과 동남아 관계가 지경학적 심화라고 제가 제 멋대로 제 마음대로 이름 붙인 단계로 넘어갑니다. 중국이 본격적으로 늘어난 잉여 자본을 동남아시아 지역에 FDI 형태로 투자하고 뭐 국영기업들도 그렇고 사기업들도 그렇고 좀 더 나아가서는 인프라스트럭처 건설, 항구, 도로, 항만, 항만이나 항구나 똑같은 거죠. 철도 건설 같은 것들을 하고 더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은 에이시아 인프라스트럭처 인베스트 뱅크 같은 것들 제안하고 더 나아가서는 벨트앤로드 이니셔티브 같은 것들을 동남아시아에 제안을 하면서 동남아 국가들을 끌어들이기 시작하죠. 동남아 국가들 입장에서는 자기네들이 경제 성장을 위해서 인프라도 만들고 뭐 또 해야 되는데 자본이 부족한 상황이고 그런 돈이 나올 수 있는 것은 현실적으로 중국밖에 없고 거기다가 이 즈음해가지고 아세안 국가들은 아세안 국가들 사이에 커넥티비티 연계성을 높이겠다라는 야심찬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결국 그런 거에 대해서 자본을 대줄 수 있는 세력은 중국밖에 없었죠. 개발국가 입장에서도 아까 말한 것처럼 경제 성장을 위해서 중국의 자본을 필요로 했고 중국의 지원을 필요로 했고 또 일부 국가에서 정치 지도자들이 뭐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이 중국으로부터 미국으로부터 투자를 유치했다라는 것들은 또 정치 지도자들 입장에서는 자국 국민들에게 홍보하기 되게 대단히 좋은 수단이잖아요. 우리가 중국 자본을 유치해서 이런 공장을 만들어서 이런 도로를 만들어서 이런 철도를 놨어라고 하는 것들 이런 여러 가지 필요성들이 겹쳐서 중국 자본을 엄청나게 받아들이고 환영을 하고 벨트앤로드 이니셔티브에 올라타죠. 물론 동남아 국가들이 이런 중국의 경제적인 진출에 대해서 이게 마냥 산타클로스가 선물을 뿌려줘도 좋은 것만은 아니다라는 생각은 분명히 하고 있어요. 위협적인 대표적으로 경제적으로 예속됐을 때 그거에 따라오는 정치적인 영향력 중국의 정치적인 영향력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우려를 해야만 했고 경제적인 예속은 물론이고 다양한 종류의 위협이 있었는데 그런 위협에도 불구하고 당장 필요했던 거죠. 그런 것들이. 이 시기가 지나고 나서 2010년대, 정확히 말하면 2009년이죠. 2009년부터 중국은 남중국해에서 자기 주장을 강화합니다. 자, 그 아시아 지역의 지정학에 대해서 대단히 많은 글을 쓴 로버트 카플란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이 중국의 남중국해에서의 행동을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하냐면은 미국이 본격적으로 시파워 해양 세력으로 글로벌 차원에서 헤게모니를 쥐게 된 거는 미국 밑에 있는 카리브해를 통제하면서부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 것처럼 남중국해는 중국한테는 미국의 카리브해나 마찬가지로 남중국해를 중국이 통제해야만 대양으로 나갈 수 있는 진출로가 생기고 그래야만 중국의 국력이 더 성장을 할 수 있고 미국처럼 시파워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이런 의견에 상당히 동의를 합니다. 조금 있다가 아니라 지금 다음 페이지가 그거 같은데 즉 여기서 무슨 이야기를 되게 많이 좀 하고 싶냐면은 이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 이게 되겠죠. 네, 형광펜은 좀 제가 이 그 그림 재주는 없지만은 그림을 조금 그림이라기보다는 이걸 표시를 하면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지역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남중국해라고 부르는 좀 더 크게 그렸어야 되는데 크고 길게 그렸어야 되는데 남중국해라고 부르는 지역이고 중국이 주변부는 대부분 다 대륙으로 둘러싸여 있고 여기 보시면 히말라야 산맥으로 그다음에 천산 산맥으로 중앙아시아와 서남아시아 또 일부 동남아시아 쪽에서 중국에 접근하는 길이 막혀 있고 몽골이라든 커다란 사막이 있고 위로는 러시아가 있고 대륙 쪽은 괜찮아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중국한테 위해를 줄 수 있는, 중국한테 안보 위협을 줄 수 있는 세력들은 대부분 바다에서 들어오게 되어 있고요. 또 반대로 중국이 해양 세력이 되고자 하면은 이 바다를 통해서 나가야 되는데, 진출할 수 있는 통로는 대강 이렇게, 그다음에 이렇게 중국 입장에서는 나올 겁니다. 한 네 가지 정도의 방향으로. 첫 번째 옵션, 동북아 쪽으로 나오는 경우는 중국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미국의 동맹국가 두 개, 한국과 일본이 맡고 있고, 이거를 돌파하더라도 미국의 태평양 함대라는 부분이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군사력으로는 이거를 해결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중국이 대항으로 나가기 위해서 가장 적당한 옵션은 남중국해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남중국해를 통해서 말라카 해협을 돌아서 인도양으로 진출해서 아프리카까지 나가는 방법이 현재로서는 가장 그럴듯한 방법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남중국해를 중국의 지배 또는 영향권 하에 놓아야 한다라는 전략적인 계산이 생길 겁니다. 혹시라도 근데 이제 이 지역은 여전히 미국의 해군력이 우세한 지역이고, 동남아 국가들을 설득하지 못하고 또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확장하지 못했을 경우에 대비해서 미얀마를 통해서 인도양으로, 방글라데시를 통해서 인도양으로, 또는 파키스탄을 통해서 인도양으로 나가는 제3의 옵션도 분명히 준비하고 있고, 그래서 뭐 이 미얀마의 짤프라든지 방글라데시의 치타공이라든지 파키스탄의 어,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강의하다가 보면 이렇게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항구들을 중국이 직접 개발하고 있고요. 근데 이걸 다른 한편 뒤집어서 얘기하면 무슨 이야기가 되냐면은, 미국이나 중국의 적대적인 세력이 해안을 통해서 중국에 접근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남중국해가 중국 입장에서는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남중국해는 중국의 안보와 대양 진출에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고, 경제적 이익도 엄청나죠. 중국 무역의 대부분이 남중국해를 통해서 세계로 뻗어나가고, 남중국해 해양에 묻혀 있을 걸로 추정. 아무도 개발은 제대로 못하고 있고 탐사도 못하고 있으니까 그 남중국해 분쟁 때문에 추정만 하고 있을 뿐인데, 엄청난 에너지 자원이 묻혀 있다라고 추정이 되고, 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에서 나오는 천연가스, 중동에서 오는 원유와 천연가스가 다 이 남중국해를 거쳐서 중국으로, 한국으로, 일본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에너지 수송의 루트를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그리고 사람들이 종종 간과하던데 수산업도 되게 중요합니다. 물고기 잡는 것들. 이 남중국해 연안에 중국을 비롯해서 동남아 국가들까지 포함해서 약 2억의 인구가 수산업에 종사를 하고 있고, 이 사람들은 대부분 영세한 연근의 어업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 많은 사람들이 남중국해 자기네들 이제 해안에서 물고기를 잡기 시작하면은 금세 물고기가 고갈이 돼 버려요. 그러면 조금 더 먼 바다로 나가다 보면은 중국에서 내려온 어선들과 필리핀에서 올라간 어선들, 베트남에서 온 어선들이 충돌을 하게 되고, 그 충돌로부터 시작해서 국가 간의 해군이, 해양경찰이 출동하는 국가 간 충돌로 발전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수산업 부분도 대단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안보적으로, 경제적으로 중국 입장에서는 남중국해가 대단히 중요하고, 그래서 모순이 생기죠. 동남아 국가들에게 경제적인 혜택을 마구 나누어 주면서 이 국가들을 어떻게든지 자기네 편으로 드리고 싶다라는 중국의 의도와, 남중국해에서 배타적인 영향력을 행사해야 되겠다라는 안보 차원의 중국의 영향력이 모순을 일으키게 됩니다. 뭐 어떤 사람들은 그 중국이 엄청나게 그랜드 플랜을 가지고 이 뭐 두 가지 서로 충돌하는 모순을 관리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냥 단순한 모순인 것 같아요. 경제 쪽, 경제적인 유인을 통해서 동남아 국가를 잡아두려는 중국의 의도와 안보 문제를 해결하려는 중국의 의도가 그냥 서로 따로 놀고 있다. 어쨌든 지금
2010년대 이후로 동남아, 특히 해양부 국가들과 중국 사이의 관계는 이런 그 경제적인 유인과 안보적인 위협에 모순이 공존하는 상태로 계속 진행되고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시간이 상당히 빨리 지나는데 빨리 해야 되겠네요. 미국과 동남아시아 좀 더 빨리 속도를 내겠습니다. 여기 제가 그 지도를 두 개를 놨는데 저기 미국에 어떤 고개를 숙이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대척점을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지구를 관통을 하면 어디로 떨어지는가. 그래서 워싱턴 DC에서 이렇게 구멍을 뚫어가지고 반대편을 보면은 여기쯤 나옵니다. 호주, 서부 호주 앞바다, 이렇게 서부 호주 앞바다쯤 떨어지는데 그 바로 위가 동남아시아인 거죠. 다시 말하면은 미국에서 동남아시아를 바라보는 시각은 한국에서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나 칠레를 바라보는 정도로 지리적으로 엄청나게 떨어져 있는 먼 거리라는 이야기죠. 어떻게 보면은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은 뒤에 있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그런데 냉전 기간 동안에 동남아시아에 미국이 관여한 건 엄청나게 비싼 관여였다. 무지막지하게 많은 자원을 투입한 관여인데 우리가 흔히 한반도에 앉아서 생각하기에 냉전이라고 하면은 뭐 이렇게 그 일본 한반도 휴전선을 거쳐가지고 대만과 중국을 나누는 그 스트레이트 좁은 해협을 지나가는 옛날에 뭐 에치슨 라인이라는 이야기도 들었고 그것만 생각하기 쉬운데 그 선은 실질적으로는 동남아시아까지 길게 이어져 있고 미국 입장에서는 동북아에 냉전을 지탱할 수 있는 일본이라는 후방기지가 있었던 동북아보다는 그런 후방기지가 전혀 존재하지 않았던 혹은 호주를 후방기지로 쓰더라도 엄청나게 먼 거리에 놓여 있는 호주가 얼마나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큰 물음표를 가졌던 미국의 냉전 기간 동안 동남아 관여는 대단히 비싼 관여였다. 제가 여기서 비싼 관여라고 하고 뭐 하는 거는 미국이 뭐 천사라서 그랬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만큼 미국은 냉전이라는 목적을 위해서 자원을 아낌없이 쏟아부었고 그게 미국의 가장 중요한 이익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한때는 시토라는 거를 나토처럼 시토라는 거를 만들어서 냉전을 관리하려고도 했었고 결국엔 실패했고 그 뒤로는 아세안에 대해서 간접적인 지원을 했었고 이 안보 차원이나 외교적 차원의 지원뿐만 아니라 우리가 흔히 간과하기 쉬운 게 경제적인 부분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돈과 자원을 쏟아부었습니다. 왜? 동남아시아의 반공 정권들이 경제적으로 취약해지면 반드시 공산주의에 취약해질 수밖에 없고 그거를 역으로 생각하면 미국 입장에서 냉전을 위해서 동남아시아의 반공 정권들을 어떻게든 살려놔야 되는 거고 사실은 한국의 경제성장이라는 부분도 이런 미국의 논리에 의해서 뒷받침된 바가 대단히 크지요. 우리의 경제정책이라는 것도 있지만 냉전이라는 질서가 없었으면 한국도 그렇고 동아시아 지역의 많은 경제성장들이 어려웠을 거다. 1970년대 이런 환경은 완전히 변화됩니다. 아까 제가 먼 거리에 엄청나게 많은 경제적인 자원을 쏟아부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미국이 화수분도 아니고 그렇게 쏟아붓다 보면 한계가 오게 마련이죠. 자기네들이 가진 자원이. 베트남 전쟁에서 미국이 베트남을 상대로 승리하지 못할 것 같다라는 의심이 들면서 1969년에 집권한 닉슨 대통령은 닉슨 독트린을 발표를 합니다. 다 아시는 이야기죠. 아시아 국가들의 안보는 아시아 국가들이 알아서 책임져라라는 이야기. 미국은 혹시라도 어디선가 핵 위협이 있으면 그 정도만 관여하지 다른 거는 안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나서 중국이랑 핑퐁 외교를 통해서 관계 개선을 하고 결국에 그 베트남 전쟁을 기점으로 미국이 살살 도망갈 준비를 하는 거죠. 아시아에서. 이 상황이 1970년대까지 이어지고 이 닉슨 독트린 때문에 한국도 당시에 반공 정권들이 멘붕이 왔지만 동남아시아의 반공 정권들도 미국이 떠나는가라고 상당히 멘붕이 왔던 똑같은 상황이었고 그러다가 1990년 드디어 탈냉전이 도래를 합니다. 이때부터 미국은 동남아시아에서 잃어버린 20년을 겪게 되죠. 아까 제가 중국 할 때 이야기했던 그 20년, 똑같은 20년입니다.
필리핀에서 미군 기지를 철수하는 거로부터 시작해서 동남아시아에서 미국은 후딱 도망을 가버리죠. 더 이상 동남아시아 그 먼 데까지 미국이 자기 돈을 들여서 군사적으로 관여를 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이제 소련도 없어졌고. 동남아 국가들은 1997년, 98년 경제 위기 때 드디어 미국이 이 동네에서 빠져나갔구나를 절실하게 느낍니다.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네시아처럼 전통적으로 미국의 냉전에 상당히 중요했던 국가들이 경제 위기를 맞고 있는데 미국도 미국이 뒤에 있는 에이펙도 미국이 주도하는 IMF도 누구 하나 동남아시아 국가들을 도와주려고 하지 않았고 그 대신에 매우 힘든 구조조정만 강요했던 거죠. 그러고 나서 동아시아 지역 국가들이 깨달은 것은 뭐냐면 이제 미국이 빠져나갔으니 어떻게든 우리끼리 살 길을 찾아봐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이런 비슷한 경제 위기를 다시 겪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끼리 협력이 중요하다. 그래서 아세안과 동북아의 한중일이 한 자리에 모여 앉는 아세안 플러스 3와 같은 동아시아 지역 다자 협력이 시작이 되죠. 이런 다자 협력이 시작이 됐는데 미국은 이런 다자 협력에서 철저하게 거리를 둡니다. 그 비슷한 예로 1991년에 마하티르가 이스트 에이시아 이코노믹 그룹이라는 대단히 그 뭐라 그럴까요? 선구적, 선제적인 경제 협력을 제안했을 때 일본도 한국도 그런 마하티르의 제안으로부터 거리를 둡니다. 글쎄 미국이 찬성하지 않을 것 같은데 미국이 하지 말라는데 미국은 1990년대 초까지만 해도 미국이 빠진 동아시아 국가들만의 다자 협력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았었는데 경제 위기를 지나고 나면서 미국이 동남아에서 빠져나간 지 거의 한 7, 8년 지난 시점부터는 이제 뭐 글쎄요 알아서 하시든지요 동아시아 지역 국가들끼리 미국은 관여하지 않겠습니다라는 관망의 자세를 취하게 됩니다. 그러는 사이에 무럭무럭 자라기 시작한 중국 경제적으로 엄청나게 군사적으로 엄청나게 성장을 하죠. 이 잃어버린 미국의 동남아시아에서 잃어버린 20년 동안 그거를 메꿔 그 빈 공간을 메꾼 거는 중국의 부상입니다. 물론 이 20년 동안 미국이 다 나가 있던 것만은 아니에요. 9.11 이후에는 제가 여기다 부정적인 관여를 썼는데 네거티브 인게이지먼트라고 부를 수 있을 만큼 테러와의 전쟁에서 동남아시아를 제 두 번째 전선으로 선포를 하고 동남아 국가들하고 테러 협력을 하려고 노력은 했습니다. 근데 뭐 크게 성공을 거두지 못했죠. 말레이시아나 인도네시아 같은 무슬림이 많은 국가들에서 미국 부시 행정부의 테러와의 전쟁은 전쟁에 대해서 대단히 부정적이었고 이런 거를 바라본 동남아 지도자들은 미국의 이런 전략에 쉽게 동조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그랬다가 언제 다시 미국이 동남아시아로 돌아오는가 하면 2008년 경제위기 이후입니다. 글로벌 경제위기. 그 미국에서 2008년에 글로벌 경제위기가 시작되고 그 즈음에서 등장한 오바마 행정부는 미국의 경제회복이라는 것에 방점을 찍을 수밖에 없었고 흔히 당시에 센터 오브 그래비티라고 불린 또는 엔진 오브 그로스라고 불린 동아시아 지역 국가들, 동남아 국가들 쪽으로 다가서지 않을 수 없었죠. 그리고 비슷한 시기 2008년, 2009년 시점에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자기 주장을 강화하면서 어서티브한 태도를 취하면서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었고 미국 입장에서는 이러다가 아시아에서 미국이 가지고 있던 지분 또는 헤게모니가 손상이 되겠다. 미국이 2차 대전 이후에 아시아에서 만들어 놓은 질서가 위협을 받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해서든 그거를 막아봐야 되겠다라는 배경에서 나온 게 오바마 행정부의 피벗 정책 혹은 리밸런싱 정책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저기 그 깃발 들고 가는 분은 전에 국무장관을 했던 힐러리 클린턴 이고 The United States is back in Southeast Asia. 동남아시아에 미국이 돌아왔다라고 하면서 중국과 동남아 사이에 철조망을 막 치면서 가지요. 대단 상징적인 그림인데 오바마의 피봇 정책은 동남아시아 또 더 넓게는 동아시아 지역에서 이런 크게 세 가지 방향을 가져갑니다. 첫 번째, 경제적으로 성장한 중국이 아시아 지역에 새로운 경제 질서를 쓰지 못하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들고 나온 게 트랜스퍼시픽 파트너십 TPP라고 하는 거였고요.
두 번째로는 동남아 국가들하고 양자적으로 다자적으로 관여를 증가시킵니다. 다자적 관여는 미국이 등한시했던 지역의 안보협력체인 ARF, 그다음에 이스트에이시아 서밋 같은 다자협력체에 다시 그러니까 ARF 같은 경우는 다시고 EAS 같은 경우에는 새로 인게이지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 오바마 대통령도 그렇고 국무장관도 그렇고 열심히 지역의 다자협력에 참여를 하죠. 매년 꼬박꼬박 빠지지 않고. 양자적으로 모든 국가들하고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그중에 특별히 의미 있는 발전이었다면 미얀마라고 할 수 있겠죠. 2011년에 아시는 것처럼 2011년에 미얀마는 정치개혁을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면에는 여러 가지 그거를 설명할 수 있는 변수들이 있겠지만 미국이라는 부분도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보여요. 미국이 중국을 막기 위해서 동남아시아에 인게이지를 한다라고 할 때 다른 모든 국가들은 나머지 9개, 동티모르까지 10개 국가들은 문제가 없습니다. 유일하게 미국이 접근하지 못하는 국가가 자기네들이 경제 제재를 실시하고 있는 미얀마였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미얀마와 관계를 개선하려고 했고 그래서 여기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미얀마에서 정치개혁이 일어나면서 오바마 대통령이 직접 미얀마를 방문하는 일까지 나가는 거죠. 그리고 이런 지역 경제에서 양자 다자적 관여의 이면에는 어떻게 중국을 봉쇄할 것인가, 어떻게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억제할 것인가라는 전략적인 계산이 있었고요. 어떤 사람들은 피봇 정책이 뭐 아시아로 돌아오겠다라는 거지 진짜 동남아시아에 관한 정책이었는가? 동남아시아를 진짜 동남아시아를 한가운데 두고 있었는가라는 질문을 하기 쉬운데 거기에 대한 대답은 여기에 있는 글을 통해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커트 캠벨은 오바마 행정부에서 동아태 담당 차관보를 했고 실무선에서는 피봇 정책의 가장 높은 자리에 있던 사람이고 이 사람이 쓴 The Pivot이라는 책에 보면은 이런 문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피봇 정책의 대단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아시아 안에서 리포커싱을 하는 거죠. 동남아시아로. 그 동남아시아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피봇 정책은 동남아시아에 엄청나게 그 중요한 관심을 가지고 초점을 두었던 정책입니다. 트럼프 얘기는 별로 하고 싶지 않습니다. 별로 할 이야기도 없고요. 동남아시아에 관련해서. 트럼프 행정부를 지나고 이제 바이든 행정부로 넘어왔습니다. 동남아시아 국가들 바이든 행정부에 대해서 기대가 올해 초까지만 해도 상당히 컸습니다. 이거 피벗 2.0 시작되는 거 아니야? 왜? 바이든 스스로가 오바마 행정부 때 피벗 정책을 실행했던 오바마 행정부 때 부통령이었고 오바마 행정부에서 피벗 정책을 실행했던 중요한 인물들이 대부분 다시 돌아왔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에.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도 그때 있던 사람이고 웬디 셔먼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커트 캠블도 인도태평양 담당 NSC의 미국 NSC의 인도태평양 담당 조정관으로 돌아오고 이거 피벗 2.0을 위한 완벽한 분위기가 형성됐네. 그리고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무슨 기대를 했냐면 오바마 행정부 때처럼 미국이 다시 동남아시아에 긍정적으로 관여를 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싱가포르에 있는 아이시스에서 설문조사한 결과를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2021년 결과를 보면 2020년 말이죠.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올 거를 이제 예상하고 있던 이 시점에서 미국의 동남아 관여는 증가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그 전해에 트럼프 행정부 시기에는 9.9%가 긍정적이었던 반면에 이게 숫자 갑자기 거의 70% 가까이 점프를 하는 7배로 늘어나는 엄청난 변화를 보여줍니다. 마찬가지로 미국을 신뢰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도 큰 폭의 증가를 보입니다. 동남아 국가들이 가졌던 기대죠. 2020년 말에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올 시점에. 그런데 1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 이런 동남아 국가들의 기대는 좀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미국의 고위급에 관심이 없다. 동남아시아에. 단적인 예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동남아시아 지역에 나와 있는 11개 아세안 대표부 대사까지 포함해서 11개를 보면은 21년, 11개 중에서 5개 국가의 대사만 임명이 됐고 그나마
말레이시아 대사 하나 빼놓고는 나머지는 다 임시로 와 있는 사람들입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다 트럼프 행정부 때 임명이 되었던 사람이에요. 이건 뭐지? 미국의 관여가 고위급 관여가 이 정도밖에 안 되나? 인도네시아의 경우는 더 황당한 게 2020년 10월에 임명된 썬킴 대사가 바이든 행정부여서 대북 담당 특사로 겸직을 하게 됩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인도네시아 입장에서는 이게 얼마나 모욕적인가. 미국이 인도네시아에 파견했던 대사가 한반도 문제를 담당하는 겸직을 하게 된다라는 것. 그 인도네시아는 미국 입장에서 그렇게 부차적인 문제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이죠. 이것 말고도 그 예를 들어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은 이렇게 화상회의한 적밖에 없고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8월에 동남아시아 순방하는데 딱 2개 나라만 갑니다. 싱가포르하고 베트남만. 아세안에 있는 미국의 동맹국인 물론 관계가 지금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필리핀, 태국 건너뛰고 2021년 의장국인 브루나이도 건너뛰고 그냥 미국이 올해 초에 발표한 인테림 스큐리티 가이던스에 나와 콕 찍어서 언급된 싱가포르하고 베트남 2군데만 방문하고 돌아가 버립니다. 이런 고위급의 관심. 미국이 중국을 대신해서 동남아 국가들이 원하는 정도의 경제적 지원을 할 수 있나? 이 부분은 동남아 국가들은 그렇게 뭐 포기한 지 오래됐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별로 없다라는 거. 백신 외교를 잘하고 있나? 중국은 물백신이라고 해도 시노팜, 시노백 엄청나게 쏟아부었는데 미국은 자기네 국내 상황 맞기에도 급해 있는 상황이죠.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기대를 안 하고 있고 미국의 아시아 전략, 쿼드라든지 최근에 만들어진 오커스 같은 것들을 보면은 동남아가 이 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아세안 차원은 물론이고 동남아 개별 국가도 포함되어 있지 않고 동남아 국가들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포함이 되는가 안 되는가라는 것이 엄청나게 중요한데 지금 이렇게 점점 더 구체화되고 있는 미국의 대아시아 안보 전략, 군사 전략에서 동남아는 배제돼 있다라는 거죠. 동남아 국가들 입장에서는 미국의 전략이라는 것은 결국에 지금 어디로 가고 있냐면은 쓸만한 똘똘한 몇몇 친구들만 모아서 중국에 대항하는 방향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의심을 할 만한 상황입니다. 이런 올해 일어났던 일들을 보면은 지금 현재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모르겠습니다. 뭐 제가 다 만나보고 다닌 건 아니지만은 이거는 맨 마지막에 얘기해도 될 것 같은데 누가 먼저 손을 놓을 것인가 라는 거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한국도 그렇고 한미 사이에 미중 사이에 끼어가지고 한국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미국으로 갈 것인가, 중국으로 갈 것인가. 마찬가지로 동남아 국가들도 미중 사이에서 미국인가 중국인가 고민을 하고 있고 과연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라고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하는데 저는 그 질문을 그렇게 묻기보다는 미국이나 중국 중에 누가 먼저 동남아 국가에 손을 놓을 것인가. 미국이 동남아 국가들과 어렵지만은 관계를 계속 가져가고 중국이 동남아 국가들과 어렵지만 관계를 계속 가져가면 괜찮은데 미국이 야, 동남아 국가들 뭐 작은 국가들인데 그냥 그런 거 말고 일본, 인도, 호주, 뭐 한국 이런 나라들 묶어가지고 하면 되지라고 손을 놔버리는 순간 동남아 국가들은 응? 좋아? 그럼 우린 중국 쪽으로. 중국이 손을 놔버리는 순간 그럼 좋아. 우리는 미국 쪽으로. 너네 아니면 우리가 못 살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까. 이게 동남아의 선택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좀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중국의 이야기를 너무 제가 오래 떠들었는데 그러면 지금 동남아가 바라보는 이런 미중 경쟁 속에서 미중 경쟁에 대한 인식은 어떤가? 2020년에 나왔던 몇몇 그 정치 지도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뭐 똑같은 이야기야. 우리는 싫어요. 미중 싸우는 거. 지역의 안정과 평화를 해치는, 번영을 해치는 대단히 좋지 않은 일들입니다. 라는 데에는 컨센서스가 있어요. 미중 경쟁이라는 것이 동남아 국가들의 경제 성장과 안정, 지역의 평화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컨센서스가 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거를 넘어서 한 가지 더 봐야 되는 거는 동남아 국가들
미중이라는 강대국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지독한 불신이라는 거죠. 이 표에 보시면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이것도 마찬가지로 싱가포르 ICS에서 설문조사한 결과인데,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한 인식에서 긍정적인 인식보다는 부정적인 인식이 훨씬 높습니다. 마찬가지로 중국의 1대1로에 대한 인식도 60%가 넘는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인식을 하고 있어요. 미국과 중국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전략적인 이니셔티브에 대해서 동남아 국가들은 결코 신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더 단도직입적으로 미국과 중국에 대한 신뢰를 물어보면은 미국에 대해서 신뢰 없음은 47% 이렇게 묶어서, 중국에 대해서 신뢰 없음은 무려 61%까지 올라가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동남아 국가들의 생각은 뭐냐면은 가급적이면 강대국이 동남아에 관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야 자기네들의 전략적 자율성, 자기네들의 자유가 극대화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어쩔 수 없이 강대국이 관여하는 게 현실이라면, 동남아로 들어온 것을 막을 수 없다면은 가장 좋은 거는 뭐냐면 강대국이 세력 균형을 이루고 그 세력 균형의 틈바구니에서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전략적 자율성을 확대할 수 있는 공간을 늘려가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몇 가지 더 살펴볼 거는, 그러면 동남아시아는 지금까지 강대국 틈바구니에서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전략을 가지고 살아왔는가라는 이야기를 먼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그 하기 전에 먼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이 politics of survival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싱가포르 정치를 설명할 때 되게 재밌게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politics of survival인데, 이 싱가포르이 가지고 있는 전략적인 아웃룩이라는 것이 아세안 전체로, 집합적으로 아세안이 강대국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을 정말 잘 보여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1966년에 당시에 싱가포르의 외교장관이었던 라자란남이라는 사람이 한 이야기가 첫 번째 이야기고, 조그만 국가들도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나가야 되겠다라는 의지고, 두 번째 이야기는 71년에 차정치라는 싱가포르의 미국 주재 싱가포르 대사가 했던 이야기인데, 이건 서바이벌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철저하게 지켜야 되는 신조 원칙이라는 이야기고, 세 번째 이야기는 이제 싱가포르이 경제적으로 조금 더 성장해가지고 자신감이 생겼을 때 리스엔룽, 아직 총리가 되기 전이죠. 리스엔룽이 했던 이야기인데, 뭐냐면 그 조그만 동물이 정글에서 번창하는 것처럼 작은 나라들도 그 에터널 비질런스를 가지고 있으면은 살아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던 건데, 철저한 생존 본능 플러스 그 밑에 있는 이야기는 토미코라는 싱가포르 외교관이 했던 이야기인데, 프라그마티즘을 싱가포르 사람들은 철학의 수준으로 끌어올렸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두 가지를 합쳐서 보면 뭐냐면 생존을 위한 실용주의. 동남아 국가들이 원칙이나 국제관계에서 원칙이나 가치 문제에 대해서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런 강대국 틈바구니에서 자신들의 생존을 도모하기 위해서 어떻게 실용주의적으로 움직일 것인가, 자신들의 생존과 이익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가 가치나 원칙, 큰 나라들이 주장하는 가치나 원칙이라는 것보다 앞선다라는 거죠. 이거를 백그라운드로 깔고 몇 가지 전략이 제가 제 마음대로 해석한 전략들을 보면은 현실주의적 세력균형, 이건 앞서 이야기한 부분입니다. 유럽에서 과거에 밸런스 오브 파워라는 게 만들어졌을 때, 유럽 대륙에 있는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국가들이 물고 물리는 상황에서 영국이라는 파워가 가서 약한 쪽에 힘을 실어주면서 세력균형을 맞췄다면, 아세안이 이야기하는 밸런스 오브 파워는 미국과 소련, 미국과 중국이라는 두 강대국이 지역에서 힘의 균형을 이루고 있을 때, 이 미국과 중국, 미국과 소련이라는 강대국들은 지역에서 자신들의 편을 들어줄 국가들을 적극적으로 찾게 되고, 자신의 세력을 확장하기 위해서, 그게 강대국의 본능이죠. 확장하기 위해서
그 세력을 확장하기 위해서 지지할 국가들을 찾게 되고 아세안은 그 안에서 강대국들이 힘의 균형을 이루고 있는 사이에서 자신들의 전략적인 자율성을 확대하고 강대국에 대한 레버리지를 극대화할 수 있다라는 계산입니다. 그게 동남아 국가들이 가지고 있는 현실주의적 세력균형 생각이죠. 미소 냉전 시기에도 마찬가지였고 미중 경쟁 시기에도 미국이 피봇 정책을 선언하면서 동남아시아로 돌아오기 이전에 동남아시아의 전략가들은 이미 성장한 중국이 동남아시아에서 배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걸 막기 위해서는 역시 미국이 다시 동남아시아에 인게이지하고 중국과 세력 균형을 이루고 그래야만 그것이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생존과 이익에 도움이 된다라는 의견들을 계속 피력해 왔어요. 결국 미국은 피벗 정책을 선언을 하고 동남아시아로 돌아오죠. 다이내믹 이퀄리브리엄 이야기는 조금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전략으로는 이상주의적 제도주의, 그냥 쉽게 말하면 제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흔히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제도를 유럽연합이랑 비교를 해서 대단히 약한 법적 제도적인 기반을 가진 인스티튜션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강한 기반을 가졌던 약한 기반을 가졌던 제도가 만들어지고 그 안에 회원국들이 포함이 되면 강대국도 약소국도 포함이 되면 어쨌든지 그 제도의 기본적인 룰과 규칙을 따라야 한다는 거죠. 강한 법적 제도적 기반을 가진 유럽연합 같은 경우에는 그 규칙을 따르지 않으면 제재가 따를 겁니다. 동남아시아 같이 약한 법적 제도적 기반을 가진 데서는 규칙을 따르지 않으면 비난이 따를 거예요. 제재는 못하니까. 그런데 이렇게 약한 수준의 비난이라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강대국의 행동을 통제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 그게 대표적으로 보인 케이스가 어디냐면은 미국이 아세안 트리티 오브 에머티 앤 코어퍼레이션이라는 그 동남아 우호 협력 조약에 서명을 안 하고 뺀질거리면서 되게 오랫동안 미뤄왔어요. 결국 나중에는 피벗 정책이 선언된 이후에 힐러리 클린턴이 와서 서명을 하긴 했지만 미국이 TLC를 서명을 안 하고 그렇게 도망다닌 이면에는 무슨 이야기가 있냐면 여기 D 항목과 E 항목이라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 위에 거는 괜찮아요. D는 평화적인 방법에 의한 갈등 해결. 근데 밑에 있는 게 문제죠. 위협과 무력 사용의 포기라는 부분은 미국이라는 나라는 전 세계에 자신들의 군사기지를 두고 군대를 파견하고 무슨 자기네들의 이익에 반하는 일이 있을 때 자기네들의 마음에 들지 않을 때 그 문제를 군사적으로 해결해왔던 그런 국가인데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무력의 포기? 실제적으로 뭐 전쟁이 발생을 한다든가 무력 충돌이 생기면 미국은 이런 TLC에도 불구하고 무력을 쓸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TLC라는 이런 조항 이런 것 때문에 미국의 무력 사용이 어느 정도까지는 어느 수준까지는 자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제도를 통해서 강대국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아세안은 냉전이 끝나면서부터 지속적으로 아세안 중심의 지역 다자협력 제도들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ARF도 그렇고 아세안 플러스3도 그렇고 EAS도 그렇고 국방장관 회의인 ADMM 플러스도 그렇고 아세안 주도로 그리고 그 제도 안에 철저하게 주권 존중 내정 불간섭 협의와 합의라는 아세안의 방식을 다 갖다 집어넣고 모든 문서에 아세안 센트럴리티 이 제도를 끌고 가는 건 아세안이고 아세안이 중심이다라는 아세안 센트럴리티 항목들을 다 갖다 집어넣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제도를 통해서 강대국을 통제하는 것, 그 다음에 세력균형을 통해서 강대국 사이에 힘의 균형을 맞추고 거기서 아세안이 이익을 얻어가는 것, 이런 것들이 총집대성된 이야기가 전에 유도현호 대통령 때 인도네시아의 외교장관을 했던 마르틴 나탈레가와가 이야기한 다이내믹 이퀄리브리엄이라는 이야기 안에 대부분 다 녹아있다라고 보여요. 강대국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지역에 끌어들여 가지고 얘네들이 이 제도들에 들어가게 하고 그 제도들이 중첩됨으로 해서 강대국이 자기네들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통제한다라는 이야기가 다이내믹 이퀄리브리엄의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 이 안에 저는 현실주의적 세력균형 전략과 이상주의적 제도주의 전략이 다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것도 모자라요. 그래서 구성주의적 사회화라는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현실주의에서는 객관적인 국가의 능력에 따라서 힘의 관계가 결정이 되고 그것이 국제관계를 결정한다라고 하는데, 다 아시는 것처럼, 제가 더 설명을 할 필요 없는 것처럼, 구성주의에서는 인식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객관적으로 보기에는 저 친구랑 나랑 갈등을 할 수밖에 없는 관계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저 친구에 대해서, 저 친구가 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인식이란 것이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친구가 될 수 있는 것처럼, 아세안은 아세안이라는 단위를 만들고 나서 그 이후에 자기네들이 스스로 경험했던 그런 구성주의적 경험에 의해서 1960년대 초까지만 해도 컨프런타스니 뭐니 해가지고 싸움 직전까지 갔던 국가들이 지금 아세안을 운영하고 있는 이런 경험에서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해서 미국도 중국도 인게이지를 통해서 사회화를 통해서 인식을 바꿀 수 있다고 보고, 그렇게 인식의 변화를 통해서 아세안 국가들의 안보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현실주의적 세력 균형하고 그 이상주의적 제도 그리고 구성주의적 사회화라는 게 비교적 전통적으로 쓰였던, 그리고 얘네들은 서로 배타적으로 쓰이지 않고 다 뒤섞여서 쓰입니다. 예를 들면 ARF 안에서도 이런 모든 모습들이 한꺼번에 다 나타나고 중첩적으로 쓰이는데, 비교적 최근에는 동남아 국가들이 미중 사이에서 해칭 전략을 사용한다라고 많이들 이야기를 합니다. 해칭 전략을 우리가 흔히 등거리 외교, 양쪽에 똑같은 거리를 가지고 있는, 아니면은 그냥 그 상황 돌아가는 걸 관망하는 펜스 세팅이라고 많이 생각하기 쉬운데, 절대로 해칭은 등거리 외교나 중립, 철저한 뉴트럴리티 또는 펜스 세팅이라는 이야기하고 다릅니다. 해칭이라는 전략은 일종의 보험들기, 여기 옆에 있는 사람이 계란을 나누어 담는 것처럼 A라는 국가가 자기네들이 기본적으로 전략적인 경제적인 이해를 같이 하는 강대국은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동남아 국가들 중에 많은 나라들이 미국과 같이 가기를 원하는데, 중국이라는 세력이 성장하면서 저 중국이 미국을 대체하면은 우리의 이익은 어떻게 되나?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되나? 라는 우려 때문에 미국에 지금까지 투자했던 부분들을 살짝 빼가지고 중국에도 같이 투자를 하는 거죠. 그래서 동남아 국가들이 미중 사이에서 미국과도 중국과도 같이 양쪽으로 다 친하게 지내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전형적인 해칭 전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눠 담는 거는 차이가 있죠. 여기 있는 것처럼 큰 바구니에 가장 많이 담고, 많은 경우에 이게 미국이 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새로 등장한 작은 바구니에 몇 개를 나눠 담는, 이게 중국이 될 수 있겠고요. 이런 식의 전략을 통해서 양쪽으로 위험을 분산시키는 전략이 지금 동남아 국가들이 가지고 있는 해칭 전략이라고 보이고,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동남아의 그 절대적으로 힘의 열세에 있는 약소국들이 강대국들을 맞아서 그냥 하루하루 그때그때 생기는 문제들을 해결하면서 헤쳐나가는 머들링 스루와 같은 전략이라고 생각을 해도 될 겁니다. 여기다 한 가지만 덧붙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해칭 전략에서 결국 최후에는 개별 국가들이 자신들의 운명을 최종적으로 결정해야 되는 순간이 온다면은 같이 할 나라들은 있을 거예요. 미국 아니면 중국. 그런데 위험 관리를 위해서 반대쪽에도 발을 뻗는다는 거죠. 아세안 국가들 중에서는 베트남이 중국하고 남중국해에서 갈등을 겪고 있고 사이가 되게 안 좋은 것 같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베트남과 중국 공산당 사이의 당대당 관계를 통해서 겉으로 드러나는 외교 관계가 아니라 당대당 관계를 통해서 관계를 조율한다든지 관리한다든지, 아니면 필리핀이 중국 쪽으로 두테르테 정부에서 많이 기우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미국과 안보 협력, 워킹 레벨에서 안보 협력은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라든지,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중국이 AIIB를 제안했을 때 가장 먼저 완전 맞춤 찬성하면서 브리지.
50개 혼자 그러지는 못하고 거기서 이익을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참여한 국가인 반면에 다른 한편으로는 대만과 군사훈련을 꾸준히 하고 있고 미국과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아세안의 핵심 전략의 일부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뭐 지금 이야기한 이 네 가지 정도, 그 다음에 앞에 그 서바이벌이라는 기조, 프래그마티즘이라는 기조까지 합쳐가지고 이런 것들이 아주 복잡하게 한 덩어리를 이루면서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미중 사이에서 자신들의 생존을 확보하고 이익을 확대하는 전략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그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지금까지 밥을 먹고 살고 있습니다. 일단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 마치고 지금 뭐 1시간 조금 안 됐네요. 한 50분 넘는 시간 동안 이런 장황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